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3세가 된 정은숙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구도심 재래시장 골목에서 30년째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숙이네 해장국. 평범하죠.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겁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앞치마 두르고 가게로 나갑니다. 집은 가게 바로 위층이거든요. 1994년에 남편이랑 둘이서 이 건물을 샀을 때만 해도 참 기뻤습니다. 1층은 가게, 2층은 우리 집. 딸아이 미영이도 여기서 자랐죠. 선지를 손질하고 뼈를 삶아 국물을 우려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주방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 따뜻합니다. 선지를 씻고 또 씻어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5-6번은 헹궈야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뼈 육수는 최소 5시간은 끓여야 진한 맛이 납니다. 이게 30년 내공이에요. 7시쯤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시장 상인들, 새벽 운동 나온 어르신들, 모두 10년, 20년씩 다니신 분들이에요. 사장님, 해장국 하나요. 선지 듬뿍이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점심시간까지 쉴 틈 없이 일합니다.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나면 오후 2시쯤 됩니다. 그때부터 저녁 준비를 시작하죠. 다시 재료 손질하고 국물 보충하고 저녁 장사는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2009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이었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죠. 그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이 큰 가게를 혼자 꾸려가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딸도 있고 살아야죠. 그때부터 15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딸 미영이는 2010년에 결혼해서 시내 아파트에 삽니다. 사위 상철이는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딸한테 잘해주고. 그런데 5년 전쯤부터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치킨집을 차렸는데 잘 되는 것 같더니 2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손자 서준이는 올해 13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제 눈에는 너무 예쁜 손자죠. 한 달에 한두 번 미영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가게에 들릅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서준이 많이 컸네. 키가 또 컸어. 할머니, 저 이번 시험 수학 90점 맞았어요. 우리 손자 최고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미영이 집도 요즘 형편이 안 좋다는 거. 상철이가 치킨집 망한 후로 변변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손대다가 또 돈만 날린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미영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게 눈에 보여요. 하지만 저는 괜찮은 척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희나 잘 살아라. 사실 외롭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 닫고 2층 집에 올라오면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하죠.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듭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살아있을 때는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없으니까 그립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딸 걱정도 같이 나눴을 텐데 요즘 미영이 전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라고 하지만 목소리에 뭔가 걸려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합니다. 제가 걱정할까 봐 숨기는 거겠죠. 어느 날 저녁 장사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미영이에요.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잠깐 뵈러 갈게요. 그래, 와라. 밥은 먹고 왔어? 네, 먹었어요. 내일 봬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듭니다. 미영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혹시 상철이가 또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닐까? 잠이 잘 안 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됩니다. 다음 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딸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걸까? 손님들 대접하면서도 자꾸 시계만 보게 됩니다. 오후 2시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는 게 울고 온 게 분명했죠. 엄마, 미영이가 제 앞에 서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미영이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미영이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아주고 물을 건네며 기다렸어요. 진정이 된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큰일 났어요. 상철이 이야기였습니다. 치킨집을 접은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와 카페를 차리겠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미영이는 반대했지만 상철이가 이번엔 정말 잘 될 거라고 우겼대요. 결국 미영이 명의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카페는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장사가 안 됐던 겁니다. 대출금은 그대로 남았고 카페 정리하면서 또 빚이 생겼어요.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영이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대요. 상철이가 다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전 처음 보는 남자들이 집에 찾아왔대요. 상철이가 도박으로 진 빚 2천만 원을 갚으라는 거였어요. 미영이는 그제야 상철이가 1년 넘게 인터넷 도박을 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빚이 총 5천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대요. 저희 집까지 빼앗긴대요. 미영이가 또 울먹였습니다. 제 가슴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천만 원, 저한테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상철이는 뭐래? 미안하다고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준이 생각하면 이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애 아버지잖아요. 미영이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사위 상철이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딸과 손자가 집을 잃을 위기였으니까요. 5천만 원 다 갚아야 해? 네, 엄마. 카페 빚 3천만 원이랑 도박 빚 2천만 원이요. 근데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30년간 가게를 하며 모은 돈이었지만 남편 병원비에 장례비에 다 썼거든요. 그 후로는 생활비 벌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였어요. 1994년에 남편이랑 3억에 산 건물인데 지금은 시세가 8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7천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돈 구해볼게. 엄마, 어떡해요? 엄마도 돈 없잖아요. 이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 걱정하지 마. 미영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이 건물은 엄마 평생 재산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괜찮아. 내가 갚으면 되지. 너희가 집 잃는 것보단 나아.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제 남편 잘못인데 엄마가 왜? 미영아, 넌 내 딸이고 서준이는 내 손자야.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담당 직원이 건물 시세를 확인하더니 7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월 35만 원 정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출금이 나오는데 3일 걸렸습니다. 통장에 7천만 원이 찍혔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이 건물에 빚이 생긴 겁니다. 만약 이자를 못 내면 건물을 잃을 수도 있어요.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돈 나왔어. 엄마가 보내줄게.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상철이와 함께 가게로 왔습니다. 상철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상철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미영이랑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세요. 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형식적인 사과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제가 다시 일 나가서라도 갚을게요.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빚부터 빨리 정리해. 그 사람들 다시 안 오게. 미영이와 상철이가 돌아간 후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가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매달 35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가게 수입으로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여유가 없어질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겁습니다.
이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혹시 이자를 못 내는 날이 오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러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대출을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긴급 회의가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오후 3시에 시장 2층 회의실로 모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긴급이라는 말에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서둘러 회의실로 갔습니다. 이미 상인들 2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다들 수근거리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빈자리에 앉았죠. 곧 익산시청 공무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설치하더니 화면을 띄웠어요. 큰 글씨로 익산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 일대를 재개발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주변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와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상금을 드립니다. 건물주분들께는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세입자분들께도 이주비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재개발 일정, 보상금 산정 기준, 절차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회의가 끝난 후 공무원이 개별 상담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은숙 사장님 건물은 토지 50평, 건물 연면적 100평이시네요. 현재 시세와 개발 계획을 고려하면 예상 보상금이 1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2억이요? 정말요? 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 결정되지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빠르면 3개월 안에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12억.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1994년에 3억 주고 산 건물이 30년 만에 12억이 된 겁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2층에 올라가 거울을 봤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 가득하고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30년간 국물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인들끼리 만나면 보상금 이야기뿐이었어요. 얼마 받을 것 같냐? 그 돈으로 뭐 할 거냐? 모두들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12억 받으신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던데. 정확한 건 나중에 알겠지. 엄마, 대박이에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정말 잘 됐어요. 미영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영이가 기뻐하는 게 진심으로 절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다음 주부터 미영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어요.
서준이와 함께 오기도 하고 혼자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엄마, 오늘 국물 맛이 정말 좋아요.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 허리 안 아프세요? 제가 파스 사왔어요. 미영이는 제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심지어 상철이까지 따라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게에 와서 청소를 돕고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었습니다. 장모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모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상철이는 전에 없이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상철이 눈빛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12억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보상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엄마도 이제 쉬셔야 해요. 3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영이 눈빛이 다급했습니다. 제게 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혼술이었어요.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던 딸이 12억이 생긴다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온다. 사위는 장모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는 청소까지 한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슬펐어요. 내가 딸한테 이렇게까지 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야 찾아오고 돈이 없으면 멀어지는 사이인가.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미영이도 지금 힘든 거 아는데요. 남편은 무능하고 빚은 많고 앞날이 막막한데 엄마한테 기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내 엄마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줘야지.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관계가 진짜 가족인지 모르겠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이 가게를 떠나야 합니다. 그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개발 소식이 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8월 중순,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담아 내오느라 바빴죠.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손님이 오셨나 보다 싶어 고개를 들었어요.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면바지 차림.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어요.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노신사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수건과 물을 들고 다가갔어요. 뭐 드릴까요? 해장국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손에 들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죠. 최진수였습니다. 40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 1984년에 헤어진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벌렸어요. 은숙 씨, 진수 씨,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진수는 여전히 진수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여기가 은숙 씨 가게예요? 네, 제 가게예요. 30년째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주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해장국 가져다 드릴게요. 주방으로 돌아와 손을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수를 보니 40년 전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공장장 아들이었던 진수, 몰래 만나던 저녁 시간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진수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 해장국을 담아 진수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진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손님들을 챙기러 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수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진수도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다 나간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진수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진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국을 여행 중이에요. 고향에도 들렀다가 이 시장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가게를 발견했어요. 은숙 씨 이름이 보여서 혹시나 싶어 들어왔죠.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진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부품 제조업이었죠. 3년 전에 은퇴했어요. 결혼은 하셨고요? 네, 했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은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진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모님은요? 15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먼저 물었어요. 은숙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40년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재혼한 것, 딸을 낳은 것, 남편과 함께 해장국집을 시작한 것,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진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죠. 진수 씨도 힘드셨겠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그동안 단 하루도 은숙 씨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부모님 말씀만 듣고 은숙 씨를 떠난 게 평생 후회예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수 씨, 그건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말 해서. 근데 진심이에요. 아내와 살면서도 가끔 은숙 씨 생각을 했어요. 은숙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진수를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40년 전 일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진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있었네요.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네, 언제든 오세요. 진수가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3살 먹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다음 날 진수가 정말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와서 해장국을 먹고 손님들이 없을 때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수는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알아챘어요. 사장님, 저 양반 매일 오시네요. 혹시 사장님 애인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얼굴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진수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20대 젊은이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진수는 전국 여행 중이라고 했지만 익산에 계속 머물렀어요. 모텔을 잡아놓고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저는 진수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문만 쳐다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은숙 씨, 내일 시간 되세요? 금강변 산책 같이 가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다음 날 장사를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오후 4시쯤 진수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깨끗한 남색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죠. 가시죠. 진수가 먼저 걸음을 떼었습니다. 가게에서 금강변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진수가 렌터카를 빌려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9월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40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저도 그래요. 진수 씨를 다시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은숙 씨 소식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제가 은숙 씨를 버린 사람인데 무슨 낯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진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부모님 반대가 심했지만 제가 정말 은숙 씨를 사랑했다면 끝까지 싸웠어야 했어요. 벤치가 나왔습니다. 진수가 앉자고 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진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통이었어요. 뚜껑을 열고 알약 2개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생수로 삼키는 진수를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진수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은숙 씨, 제가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심장병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병이요? 예. 협심증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신부전까지 왔어요.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치료는요? 수술이나 약으로 이미 다 해봤어요. 텐트 시술도
2번 했고, 약도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1년이라고, 짧으면 6개월일 수도 있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겨우 66살인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내도 암으로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저까지 가야 한다니. 근데 3년을 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여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예.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보고 싶다던 곳들을 다니고 있어요. 제주도, 강릉, 부산. 이번에 고향 익산에 왔다가 은숙 씨를 만난 거죠. 진수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숙 씨를 보자마자 생각했어요. 이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구나. 40년 전에 못다 한 말들을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진수 씨, 은숙 씨, 저랑 같이 여행 가요.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은숙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수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상상만으로도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진수 씨, 저도 가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제게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요? 저는 재개발 이야기, 딸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7천만 원 담보 대출을 받은 것,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 미영이와 상철이가 요즘 자주 찾아오는 것, 가게도 몇 달 후면 문 닫아야 해요. 보상금을 받으면 딸한테도 줘야 하고 제 앞날도 생각해야 하고.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 씨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요. 6개월, 길어야 1년. 그 안에 은숙 씨랑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진수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은숙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수가 저를 가게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은숙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수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진수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이 충돌했습니다. 2층 집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수한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다니.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서 진수가 나왔어요. 젊은 시절 진수였습니다. 공장 뒤편에서 몰래 만나 손을 잡고 걷던 그때 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숙 씨,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하지만 꿈에서 깨자 현실이었습니다. 진수는 66살 노인이고 심장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저는 63살이고 재개발로 가게를 잃게 생겼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산책 나가신다면서요? 누구랑 다니세요? 시장 아주머니한테 들었나 봅니다.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야. 남자예요? 응. 엄마,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영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보상금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대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은 제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돈 걱정만 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영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니까요. 진수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해장국을 먹고 손님들이 없을 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여행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진수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소주병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오늘 저랑 한잔해요. 진수 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은숙 씨랑 술 한잔하고 싶어서요. 안 되겠어요? 저는 진수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했어요. 김치전을 부치고 오징어를 데쳤습니다. 진수는 소주잔에 술을 따랐어요. 자, 건배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가며 화했어요. 진수가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은숙 씨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40년 전엔 제가 요리를 못했잖아요. 공장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줬을 때 기억나요? 은숙 씨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뻤어요. 추억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982년 여름, 처음 만났던 날, 공장 뒤편에서 몰래 만나던 날들, 한강변을 걷던 일요일 오후, 진수가 반지를 사주겠다고 했던 날,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소주잔이 비었습니다. 진수가 다시 따라줬어요. 2번째 잔을 비우고 3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숙 씨, 그때 우리 아이 말이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알아요. 은숙 씨가 임신했다는 거.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어요. 소주잔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1985년쯤이었나. 공장 다니던 친구가 전화했어요. 은숙 씨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배가 불렀다고. 제가 그때 바로 찾아갔어야 했는데. 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준비를 시켜놨어요. 의사 집안 딸이랑.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1985년 봄에 결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은숙 씨,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어디 있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4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어요. 남편한테도 딸한테도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입양 보냈어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낳고 3개월 만에 입양 보냈어요. 진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어디로요? 어떤 집으로? 몰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익산시 아동복지관을 통해서 입양 보냈어요. 그 후 소식은 전혀 몰라요. 어느 집으로 갔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왜요? 왜 입양을 보냈어요? 진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 애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다들 외면했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1984년 8월 15일에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안고 울었어요.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분유 살 돈도 없었어요. 3개월을 버텼는데 한계였어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복지관에 아이를 맡기던 날,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제 옷자락을 잡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야 했어요. 은숙 씨, 집에 와서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40년을 살았어요.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해장국을 끓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항상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울고 있었어요. 은숙 씨, 미안해요. 제가 그때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진수 씨 잘못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 아이기도 해요. 제가 은숙 씨를 버린 거예요.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진수를 껴안고 울었어요. 40년간 쌓였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진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 우리 그 아이 찾아봐요. 40년이 지났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입양 기록도 비밀이고 이름도 바뀌었을 텐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요즘은 DNA 검사도 있고 입양 가족 찾기 단체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무서워요. 왜요? 40년 동안 버린 엄마한테 그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해요. 제대로 사과도 하고 설명도 해야죠. 은숙 씨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못하겠어요. 용기가 안 나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날 밤 진수가 간 후 저는 2층 방에 올라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4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3개월 된 아기 사진. 복지관에서 찍어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또 울었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개발 보상금 산정을 위한 법률 상담이 있으니 변호사를 만나라는 겁니다. 시청 공무원이 추천한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정해 대표 변호사 박준호. 예약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가게로 온다고 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점심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진수도 그날 와 있었어요. 은숙 씨, 변호사 온다고 하셨죠? 제가 같이 있어도 될까요? 법률 용어 같은 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진수 씨. 같이 있어 주세요. 3시 정각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단정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의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준호가 테이블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과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정은숙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건물은 토지 50평, 건물 100평으로 예상 보상금은 12억 원입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감정평가 기준, 보상금 산정 방식,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저는 알아듣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옆에서 질문을 몇 개 했습니다. 준호가 친절하게 답변했어요. 상담이 30분쯤 진행됐을 때 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11월 중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 더 있으세요?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작을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숙 여사님 맞으시죠? 1961년생, 전북 익산 출신. 네, 맞는데요. 1984년 8월 15일, 익산 아동복지관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아들 1명 입양 보내셨죠? 제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입양 당시 서류입니다. 생모 이름 정은숙, 생년월일 1961년 3월 2일, 출생아 이름 무명, 출생일 1984년 8월 15일. 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DNA 검사 의뢰서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준비했어요. 여사님 동의하시면 검사 진행하려고요. 당신은 누구예요?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은숙 여사님 아들입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진수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은숙 씨, 괜찮아요? 저 사람이.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40년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진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자네가 정말? 네. 저 1984년 8월 15일생 박준호입니다. 생후 3개월에 입양됐고 박씨 성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3개월 된 아기 사진. 제가 40년간
서랍 속에 간직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이게 입양 당시 복지관에서 찍은 제 사진입니다. 어머니한테도 같은 사진 있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저 좋은 양부모님 만나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두 분 다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은 만큼 했어요. 대학 가고 사법시험 붙고 변호사 됐어요. 결혼도 했고 딸도 하나 있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입양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충격받았지만 이해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친어머니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원망하려고요?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고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주셔서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럼 왜 찾아온 거예요? 그냥 궁금했어요. 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시는지, 건강하신지.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건으로 익산시에서 상담 요청이 왔을 때 의뢰인 명단에서 어머니 이름을 봤어요. 나이도 맞고 주소도 익산이고 혹시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가? 40살입니다. 어머니가 23살 때 낳았으니. 진수가 준호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준호도 진수를 쳐다봤어요. 혹시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생물학적 아버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하네. 자네 어머니를 책임지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양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친어머니 찾고 싶다고. 두 분이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지지해줬습니다. 당신 가족들은 좋은 사람들이네요. 네, 정말 복 받았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 연락처예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만나고 싶으실 때 연락 주세요. 저는 어머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준호가 일어서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준호가 가게 문을 나갔습니다. 저와 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1월 첫째 주, 통장에 12억이 입금됐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12억, 30년 해장국집의 대가였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가 상철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미영이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보상금 나왔죠? 응, 나왔어.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빚도 아직 많이 남았고, 서준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도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상철이가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대요. 얼마가 필요한데? 전부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2억 전부? 네, 엄마. 저희가 빚 갚고 집도 사고 사업 자금도 만들고 그러면 딱 맞아요.
엄마는 제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상철이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해요. 제 친구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인데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12억을 나눠야겠어. 미영이 눈이 커졌습니다. 나눈다고요? 누구랑요? 준호한테 6억 줄 거야. 준호가 누군데요? 엄마 아들이야. 네, 오빠. 미영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철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4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수와의 사랑, 임신, 입양, 그리고 최근 준호가 찾아온 일. 미영이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준이 교육비로 2억을 신탁할 거야. 진수 씨랑 여행 자금으로 1억. 남은 3억은 내가 가져.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모르는 사람한테 6억을 주고 저한테는 3억만 준다고요? 미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아, 준호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 아들이야. 40년 동안 만난 적도 없잖아요. 저는 38년 동안 엄마, 딸로 살았어요. 알아. 근데 엄마가 준호한테 너무 미안해. 40년 동안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저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낯선 사람한테 6억을 준다고요? 3억이면 너희 빚 갚고도 남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집도 사야 하고 애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서준이 교육비는 따로 2억 준다고 했잖아. 상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장모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상철 씨, 지난번에 7천만 원 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상철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엄마,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저한테 이러실 거면 왜 저 낳았어요? 미영이가 상철이 손을 잡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일주일 후 진수와 함께 준호를 만났습니다. 시내 카페였어요. 준호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준호 아내는 30대 후반으로 따뜻해 보였고 딸은 중학생으로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아내 김지혜고 딸 박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혜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서연이도 공손하게 절했어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손녀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줄 게 있어.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6억 원 수표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몫이야. 40년 동안 미안했어. 준호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 괜찮아요. 받아.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 변호사 일하면서 잘 벌고 있어요. 알아. 근데 엄마 마음이 편해지려면 줘야겠어. 40년 빚을 갚는 거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날 미영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준호를
한번 만나보라고. 며칠 후 미영이가 준호를 만났어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그 후 미영이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영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만났어요.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진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어요. 시한부라는 거. 엄마가 왜 1억을 여행 자금으로 쓰려는지 알겠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12월 초, 저와 진수, 준호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진수 건강을 생각해서 3박 4일로 짧게 잡았어요. 준호가 모든 일정을 챙겨줬습니다. 첫날은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준호는 뒤에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둘째 날은 우도에 갔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은숙 씨,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셋째 날 새벽 성산일 출봉에 올랐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진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진수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었다 가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수평선에서 떠올랐어요.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숙 씨, 고마웠어요.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진수 씨, 무슨 소리예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니에요. 저 알아요. 이제 곧이에요. 진수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잘 모셔드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진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진수 씨, 저는 진수를 부축했습니다. 진수가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사랑해요, 은숙 씨.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장례는 익산에서 치렀습니다. 진수 친척들이 왔고 미영이와 서준이도 왔어요. 준호 가족도 함께 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진수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재개발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3대 해장국. 저와 미영이 준호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개업 첫날 아침, 저는 여전히 4시 30분에 일어나 주방에 섰습니다. 미영이가 설거지를 돕고 준호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왔어요. 준호 딸 서연이도 방학 때마다 와서 서빙을 거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지금 정말 행복해. 가족들이 다 곁에 있잖아. 40년 만에 찾은 아들, 함께 일하는 딸, 사랑스러운 손주들. 비록 진수는 떠났지만 제 곁엔 완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63년을 살며 처음으로 온전히 행복했습니다.